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그 크레센도 하모니라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의 어떤 그 산출 성과 중심형 어떤 사업들을 한번 같이 쭉 공부를 해봤습니다. 어쨌든 이제 사업에 대해서 사업 내용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사업에 대한 예산들은 어떻게 세웠는지,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들을 기획하게 된 어떤 문제의식, 사업 계획에 대한 배경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신청기관의 강점은 어떤 건지, 이런 것들까지도, 또 유사 어떤 프로그램들과의 차별성까지도 제안서 내용에 들어있는 것들을 한번 같이 공부해 보았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저희가 이제 목표를 정하고 그 후에 매 단계별로 평가하는 방법들, 그 다음에 평가에 대한 어떤 그 기준들을 어떻게 세울 거냐, 어떤 방법으로 평가할 거냐 하는 것들을 공부를 해볼 건데요. 첫 번째 이제 그 목표, 평가에 있어서는 산출을 어떤 거를 낼 거냐, 그 다음에 평가하는 방법에 있어서 성과는 어떤 것들이 나오고 그것들을 어떤 방법으로 평가할 거냐, 평가에 대한 도구, 또 평가에 대한 방법들이 가장 중요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이렇게 목표 및 평가에 관한 부분들에서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나 아니면 또 삼성복지재단이나 아니면 다른 여타의 기관들도 대다수의 어떤 평가의 방법들을 사회과학적인 방법으로 평가를 하도록, 그 다음에 어떤 평가 척도를 쓸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설득을 논리적인 어떤 과학적인 방법들을 사용하는 것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좀 보는 경향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아주 굉장히 잘 표현들을 하고 있는데요. 목표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통 산출 목표, 성과 목표 이렇게 두 가지로 구별을 한다라고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산출 목표에 대한 부분과 또 성과 목표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렇게 하고 있죠. 보통의 이제 산출 목표는 점검하는 수준에서, 즉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모니터링 방법인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매 사업별, 세부 사업마다 홍보일 때 홍보는 이제 초기에 클라이언트 집단을 모집하는 단계죠. 그 다음에 오리엔테이션, 관계 형성 프로그램에서 또는 자기 표현 증진 프로그램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어떠한 산출물들을 낼 거냐 하는 것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산출 목표를 뭐 학교 및 유관기관 홍보 6건 이상, 언론 보도 2건 이상, 홍보지 400부 이상 배부하기, 뭐 이런 것들 구체적으로 실천하게 되는 실천 결과에 대한 것들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점검 방법은 홍보물 및 내용 확인, 현수막 제작 및 결과물 확인. 실제로 홍보물이 만들어질 거고 실제 현수막을 제작을 해서 길에 뭐 홍보하도록 게시하게 될 거니까요. 실제 그런 것들을 사진으로 찍고 또 그런 그 게시물들이 남아있게 되는 거죠. 또 홍보물들도 리플렛이나 뭐 홍보 팜플렛이나 안내 책자나 이런 것들이 결과물로 나오기 때문에 바로 산출물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면서 이런 산출 목표에 실제 이루어졌는지, 산출 목표를 달성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프로그램 홍보에 있어서도 뭐 언론 보도나 뭐 복지관 홈페이지, 그 다음에 SNS 활용, 홍보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결과물들을, 산출물들을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오리엔테이션에서는 뭐 프로그램 내용인 거죠. 12명이 한 번 한다. 출석부를 확인할 수 있고, 또 세부 계획이나 사업 계획이나 결과 보고서에 이런 내용들에 대한 산출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실제로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고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나온 산출물들을 보관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그런 것들 모니터링을 통해서 실제로 목표했던 대로 또는 계획했던 대로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바로 이 산출 목표를 확인해 봄으로써 그런 것들 내용들을 확인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산출 목표는 양적인 어떤 목표인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사회복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대다수의 프로그램의 목적들은 양적인 것뿐만 아니라 질적인 어떤 목표들을 가지게 지향하게 되죠. 즉 질적인 목표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자아 존중감, 또래 관계 향상,
이런 것들인 거죠. 또래 관계가 좋아졌는지 아니면 이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횟수를 뭐 스피치 오리엔테이션도 했고 관계 형성도 프로그램도 했고 자기 표현 증진 프로그램을 예를 들어서 뭐 12번 1년 한 10개월 동안 뭐 한 달 2번씩 해서 24회를 했는데 그건 이제 수량적인 양적인 어떤 산출 목표물이고 그 결과를 달성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통해 그런 행위 프로그램에 했던 참여 여부를 통해서 과연 우리가 원래 목표로 했던 또래 관계나 자아 존중감이 향상됐느냐 하는 것들, 즉 클라이언트의 질적인 문제에 있어서의 향상 여부를 어떻게 확인할 거냐 하는 것들이 중요한 어떤 잣대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산출 목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런 과정들, 출석부라든가 과정 기록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양적인 결과물들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던 성과 목표에 관한 부분들. 이것이 조금 더 실제 프로그램의 목적들을 평가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과 목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질적인 어떤 목표를 평가하는 건데요. 아동의 자기 표현 능력 향상. 여러분들 교재 17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즉 또래 관계를 향상하고 자아 존중감을 향상하기 위한 어떤 구체적인 방법들인 거죠. 구체적인 과정들. 그것을 성과 목표로 삼은 거죠. 즉 아동의 자기 표현 능력 향상, 아동의 자아 존중감 향상, 또래 관계 능력 향상, 또 자기 표현 증진을 통한 자아 존중감 및 또래 관계 형성 능력을 향상하는데 이런 방법들에 있어서 어떤 평가 도구를 쓸 거냐, 또 방법은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그 측정의 시기는 언제 할 거냐 하는 것들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표현 능력 향상에 있어서는 평가 지표를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표현 척도 점수 5점 이상 상승, 자기 표현의 향상 정도, 이런 어떤 자기 표현 척도, 표준 척도를 활용을 해서 실제 프로그램에 참여 전에, 그래서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참여자를 모집을 할 때 그 과정에서 사전 척도 검사를 실시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이 이런 표에 계획에 나와 있음으로써 나중에 프로그램의 결과 후에 평가에 있어서도 지속적인 어떤 고민을 했던 거고 과학적이고 사회과학적인 어떤 방법들을 활용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이런 어떤 그 검사 클라이언트 집단의 선정의 단계에서부터 보여주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바로 이런 것들인 거죠. 그래서 평가 주체는 누가? 참여 아동과 사업 담당자가. 평가 도구는 자기 표현 척도 또는 참여 관찰, 자기 표현 정도는 질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관찰의 방법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평가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평가 방법은 참여자 대상 사전 사후 검사 또는 아까 참여 관찰이 있었으니까 참여 관찰을 통한 확인, 이런 실제 사회과학적인 방법, 표준 척도와 또 그거와 더불어서 관찰을 통해 질적인 어떤 연구 방법을 통해서 관찰을 통해서 그 결과들을 확인해 볼 수 있도록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참여하기 전에는 어땠는데, 예를 들어서 친구들한테 먼저 가서 말 걸기 같은 것들을 거의 하지 않았는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니 참여 관찰을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관찰을 해보니 이 아이가 점점 한 2달이 지나고서는 가끔 옆에 친구한테 가서 어깨도 툭 치고 아니면 말도 걸어보려고 하고 눈인사도 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거의 끝날 때쯤에는 자연스럽게 어깨 동무도 하고 서로 대화도 나누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었다라는 것들을 구체적인 어떤 수치로 표현을 해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자기 표현 척도는 참여자가 참여 프로그램에 참여 전에 어떤 표현 척도 점수를 가지고 있었을 거고요. 참여 사전 사후에 프로그램이 다 실행된 이후에 어떤 척도 검사를 다시 한번 함으로써 사전 사후에 변화되어 있는 어떤 그 값들을 척도들을 비교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바로 이런 사회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런 평가 도구를 사용을 할 겁니다. 그런 방법들을 사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언제 할 겁니다. 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보여줌으로써 나중에 이러한 그 프로그램의 실행 후에 이제 이건 제안서기 때문에 실제 그 결과물은 볼 수 없게 되는 거죠. 현재로서는 실제로 그 결과물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램이 다 진행된 후에 연말에 평가 보고를 할 때 결과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러나 제안서를 평가하는 그 시기의 초창기에는
그건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평가 도구나 방법이 또 특정 시기가 얼마나 과학적인지, 그리고 표준 척도인지, 그 다음에 질적인 방법 또는 양적인 방법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인지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주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목표도 정확히 정해놓고,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실제적으로 나중에 평가에 대한 어떤 방법들도 실제로 진행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어떤 확정적인 방안들, 그 다음에 확정적인 어떤 방법들을 제시를 통해서 그 결과도 미리 예상해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들을 제공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들, 그 다음에 이렇게 방법이 그 사업이 종료가 진행이 될 거고, 종료가 되면 또 이 종료된 어떤 수행으로 인한 맺어질 수 있는 어떤 기대 효과를 반드시 기록을 하도록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또 이 기대 효과와 함께 이렇게 진행된 사업들을 그냥 그 결과들을 그냥 사회 내에서 했다라고만 끝내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해 나갈 건지, 이어서는 어떻게 낼 건지, 또는 지역사회에 어떤 영향들을 미치도록 이 프로그램들을 계속 진행해 나갈 건지, 활용해 나갈 건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보여줌으로써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자들의 어떤 우호적인 평가를 좀 많이 받아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큰 틀에서 이런 흐름들이 지금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어떤 양식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표준적인 양식으로. 그래서 이러한 어떤 구체적인 양식의 사회과학적인 방법들, 그 다음 기관의 특성이나 아니면 이 그 제안서를 작성하는 사회복지사의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들, 그동안의 역량들을 좀 충분히 녹여서 이렇게 제안서를 작성을 해내는 과정들이 필요하고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사회복지사뿐만 아니라 또 기관의 역량들도 함께 높아지는 어떤 과정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그 충남도에서 사회복지 관련 어떤 제안서들의 평가를 가보면 실제 이제 양식들을 따로 주지 않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요. 개별 기관들마다 제안서를 쓰는 양식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또 그 내용들이 보면 이렇게 그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지금 방금 보셨던 것처럼 이러한 어떤 제안서들처럼 구체적으로 사업의 내용이나 사업 전략이라든가, 그 다음에 평가 방법이라든가 사업 진행 일정이라든 것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연계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쫙 정리를 한 어떤 기관의 제안서가 있는가 하면 어느 기관은 뭐 그냥 이렇게 좀 많이 소홀하구나 하는 감을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제안서들도 많이 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어떤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연계되어 있지 않으면 죄송한데 이렇게 좀 이렇게 옆으로 다음에 검토하는 걸로 이렇게 내려놓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잘 되어 있는 서류들만 먼저 쫙 차려서 그거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일종의 이제 서류 심사한 거죠. 서류 심사에서 1차 탈락하고 이제 서류 심사를 통해서 그 실제 실현 가능한 방법이 예산은 적정한지, 그 다음에 프로그램의 사업 내용들은 적정한지,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지역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건지에 대한 다양한 검토를 통해서 실제 서너 개를 고르고요. 그 다음에 그 서너 개에 대해서는 실제 담당자나 아니면 기관의 어떤 그 분들과 함께 자리해서 프레젠테이션을 기회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평가를 하면서 사업서 내용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던 내용들은 그 프레젠테이션 기간에 질의토의 시간도 가져서 어떤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서 또 서로 질문도 하고 대답들을 통해서 그런 과정들을 그 최종 프로그램에 대한 제안 선택을 해서 뭐 재정적인 어떤 지원들을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제안서 채택에 대한 실제 최종 결정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마 지금 만약에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논리적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다라 그러면 충분히 채택 가능한 거고요.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현장 가셔서 작성하신다라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을 좀 잘 참고하셔서 기억하셔서 잘 작성하시는 어떤 능력들이나 스킬들을 좀 키워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첫 번째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의 성과 중심형 프로포절에 대한 사례를 같이 공부를 해봤고요. 이어서 이제 우리 박 교수님, 신우성님 조에서 하신 성과 확산형
사례 발표의 연구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2조에서 발표를 진행할 박효선입니다. 2조에서는 제10장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성과 확산 프로포절 사례 연구 발표를 맡게 되었습니다. 책 188쪽부터 해당 사례가 나오는데요. 해당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성과 확산 프로포절 이해를 위한 용어 및 몇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해당 사례에 대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례에 대한 2조의 의견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공동모금 회법 제20조를 먼저 이해를 해야 하는데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에 따르면 배분 사업에 대해서 매년도 8월 31일까지 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배분 대상, 배분 한도액, 배분 신청 기간, 배분 신청서 제출 장소, 배분 심사 기준, 배분 재원의 가부족 시 조정 방법, 배분 신청 시 제출할 서류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참가자는 프로그램 사업과 기능 보강 사업에 신청이 가능한데요. 이 둘을 중복해서 신청할 수 없으니 목적에 맞게 한 가지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분은 연간 3천만원 이내에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8월 31일까지 공고가 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여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신청 기간은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사업은 지역사회 변화와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중심으로 사회복지기관 등에서 계획하여 진행 예정인 사업이 포함된 사업을 말하는데요. 최초 지원을 포함하여 총 3회까지 연속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배분 신청 금액 중 사업비는 신청 예산의 50% 이상 책정을 해야 합니다. 프로그램 사업은 성격에 따라서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요. 성과 중심형 사업과 성과 확산형 사업과 성과 중심형 사업으로 나뉩니다. 여기서 제2조에서 맡은 성과 확산형 사업은 어떤 것인가 하면요. 2년 이상 계획하는 단연도 사업 참여자의 의미 있는 변화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나아가 우리 사회에 파급력을 미치는 것을 지향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2년) 이상 계획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속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사업 참여자의 변화뿐만 아니라 더 확장되어서 우리 지역과 사회에 영향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사회 공동체가 협력하여 해결해 나가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분야의 사업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다음으로 사례 발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과 확산형 사업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2년 이상 계획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사례는 돌봄 가족 대상 돌봄 지원 프로그램인데요. 3년 계획서와 1차 년도 사업 계획서 두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2019년 광주 서구 노인 종합복지관에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성과 확산형 사업계획으로 프로포절하여 배분받은 사업입니다. 먼저 1부는 3개년 계획서입니다. 사명은 돌봄 가족의 돌봄 스트레스 완화와 지역 돌봄 체계 지원을 위한 사회적 돌봄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명이 다소 길게 느껴질 수 있지만 어떤 참가자를 대상으로 무엇을 위해 어떤 사업을 할지 명확하게 드러내는 사업명입니다. 좀 더 매력적인 사업명을 생각해 보고자 하였는데 마땅히 떠오르는 사업명이 아쉽게도 없었습니다. 학우 여러분께서는 처음부터 순서대로 읽어가는 것이 아니라 페이지 193쪽 문제의식과 페이지 199쪽의 사업 종료 후 지향점을 먼저 읽는다면 이번 사업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93페이지의 필요성 부분을 보시면 해당 사업은 성과 확산 사업이기 때문에 지속 가능해야 하고 향후에도 추가적인 사업으로의 연계 및 협력 기관과의 관계 유지의 지속성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지역 사회 내에서 꼭 필요한 이유들을 기술해야 하는데요. 필요성 측면에서 아쉬운 점은 노령 돌봄을 위주로 기술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돌봄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및 중증 질환자 등도 대상이 되고 있는데 이들에게 꼭 필요한 근거가 노인 대상자의 필요성과 대비했을 때는 다소 빈약해 보였습니다. 어쨌든 한국 사회에서 노령화 문제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을 돌보는 가족들이 갖고 있는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한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3개년 계획서는 돌봄 지원 프로그램의 3개년 계획을 담고 있기 때문에 큰 관점에서 작성이 되었고 일부 첨부된 1년도 사업계획서에 비해서 구체성이 떨어집니다. 해당 사업은 사업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돌봄 가족의 스트레스 완화를 위해 지역 돌봄 체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차 연도는 돌봄 제공을 위한 기반을 먼저 마련해야 하고 또 기존의 돌봄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야 하기 때문에 주변 참가자에 대한 다양한 기관들이 먼저 서술되었고 많은 참가자가 그 대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2차 연도에는 1차 연도에 조성된 기반을 바탕으로 돌봄 가족, 돌봄 인력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확산을 하며 동시에 그 효과성을 검증하는 연도로 보입니다. 3차 연도에는 지역사회 돌봄 가족 지원 시스템을 확산하고 모델링을 하는 연도이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를 그 주변 참여자로 선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 편성된 부분을 보시면 3개년도 사업의 예산을 대략적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해당 사례에서 아쉬운 점은 돌봄 부담, 완화 사업의 예산과 돌봄 가족 기능 사업의 예산 부분을 제외하고는 큰 변동 사항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산 부분은 집중해서 보기보다는 이런 느낌이구나 하면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근거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목표 및 평가에서는 해당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도구 및 방법을 기술하고 측정 시기를 기술하고 있는데요. 사업 취지상 우울증과 스트레스 변화 정도를 설문을 통해 측정 및 평가를 합니다. 다만 해당 계획에 따르면 이외의 평가가 진행이 되는데 다소 부족해 보이고 6개월 차 중간 평가를 진행하여 현재 사업의 방향성을 재점검하는 기회를 갖는다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연차별 사업 계획서를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1차 연도의 계획이기 때문에 더욱더 구체적으로 내용들이 기술이 되었는데요. 참가자들의 선정 방식과 기준들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것이 본질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스트레스 및 우울증 지수를 평가해서 참가자를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부분은 참여자 선정 기준 부분인데 점수의 우선순위에 따라 고려하는 것도 좋지만
기혼의 사각지대의 가족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기준이 더 다양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평가 기준을 더 다양화해서 종합 점수를 매겨 선정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예를 들면 5인 이상의 가족에게는 3점의 가점을 주는 방식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세부 사업의 내용들을 더 자세히 기술하였는데요. 4개의 사업 분야에서 대한 수행 방법들은 구체적으로 기술하였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진행할 사업 진행 일정을 어느 시기에 시작해서 어느 시기에 마무리할지를 기술했는데요. 돌봄 사각 해소 사업과 돌봄 가족 돌봄 완화 사업에 좀 더 집중이 되었다는 것이 일정을 통해서도 볼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업에 더욱 많은 일정 투자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간 연계 협력 전략을 표로 깔끔하게 정리한 후에 그림으로 표현하여 노인 돌봄 대상자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더욱 이해하기 좋았습니다. 예산 편성은 1개년도에 대한 예산을 세부적으로 기술하였고요. 예산 조달의 비용을 함께 기술하여서 좀 더 예산을 파악하기에 용이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서에 대한 2조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고령 사회로 접어들면서 다양한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공감할 수 있는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노인 및 만성질환, 중증질환을 앓는 환자를 부양하는 데 있어서 돌봄 가족들의 스트레스가 많은데 이는 뉴스나 주변 지인들의 사례를 통해서도 충분히 공감할 수가 있죠. 3개년의 계획 및 연도별 계획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예산 부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내용과 필요성 그리고 기대 효과 부분에 좀 더 집중해서 해당 사례를 바라보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못했지만 좀 더 매력적인 사업명을 생각해 보면서 사례를 바라보면 재밌는 활동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8쪽에 있는 자가 점검 리스트를 출력하여 해당 단계별로 비교하여 본다면 좀 더 꼼꼼히 해당 프로포절을 이해하고 비판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2조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많이 안녕하세요. 제2조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교재도 많이 보시고, 그 다음에 그 성과 확산형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그 구체적인 어떤 고민을 많이 하신 걸로 보여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용들을 다 읽어보시고, 어떤 부분들이 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될 부분인지, 그 다음에 그거 매 프로그램마다의 어떤 그 평가에 대한 어떤 시각들을 가지시고, 아니면 실제 사회복지사, 내가 만약 사회복지사 담당자라 그러면 어떤 부분들을 좀 더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제가 특히나 이제 관심 있게 좀, 정말 멋지다라고 생각하고 들은 부분들은 대상자 선정에서의 평가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상자 선정을 할 때 어떤 구체적인 어떤 그 참여자 선정 기준에 있어서 어떤 그 기준들에 좀 추가해서 어떤 부분 실제 현장에서 가족이 많아서 그 실제 돌봄 가족으로의 피로도를 더 많이 느끼는 가족들에 대해서는 좀 가점을 주어서 그런 가족분들이 좀 참여하는 것들을 좀 더 높여 나갈 수 있는 어떤 방안들을 좀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어떤 제안을 주셨을 때 마치 평가자의 어떤 시각인 것 같아서 너무나 고민을 많이 하셨고 공부를 좀 많이 하셨구나.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 어떤 느낌들을 다 가지고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보았을 때, 열심히 공부하시는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발표 너무 고마웠어. 잘해 주셨고요. 또 감사드리고요. 또 바쁘신데도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10장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배분 사업 중에서 성과 중심형, 또 성과 확산형 프로포절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고 또 학생 여러분들의 발표 내용도 함께 공부했습니다. 뭐 발표는 이렇게 해주셔도 좋습니다. 뭐 화면이 나와도 좋고요. 아니면
그게 어려우면 지금처럼 박효순 선생님처럼 이렇게 해주셔도 좋고요.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기관에 이렇게 가시거나 아니면 어떤 일을 하시든 동료들과 또는 아니면 부하 직원들과 또 아니면 상급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어떤 본인의 의사들이나 어떤 그 발표하는 기회들을 좀 가짐으로써 당당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도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다음 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